제가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최근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그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그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건과 같이 안타까운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노후된 시설을 중심으로 이 안전 점검이라든지 기능 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사업의 특성상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신분에 혹은 안전에 위협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그리고 클라이언트 그리고 우리 시민 전체의 안전과 관련된 후보자님이 가지고 계신 뭔가 대안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중에 현재 일부 안전하지 못한 시설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네. 최근에 우리 사회적인 관심은 안전 분야에 많이 집중되면서 예를 들면 학생들의 학교 시설도 D등급하고 2등급, D등급하고 2등급은 아주 위험한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100여 개, 서울만 해도 20여 개가 있다고 그러고요. 저는 지금 오늘 오전에 일정이 이 토론회가 마치면 어느 학교 시설이 위험하다서 거기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복지시설은 어려우신 분들이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가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느 시설이 안전하지 못해서 사고가 난다면 또 충격과 분노, 슬픔은 얼마 오직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느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는 항상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잘 챙기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나 하는 것이 이제 질문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20개 정도의 아주 국가 생존을 위해서,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20가지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 또 그것을 꼭 지켜야겠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장이 된다면 당연한 말씀이죠. 안전진단 철저히 하고, 그래서 위험한 시설 하나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노후시설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도 포함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토지, 땅에 대한 규제, 또 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이제 많은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규제가 많을까? 그 많은 규제는 다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건축에 관한 규제는 물론 안전에 관한 심사는 철저히 해야 되지만 건축에 관한 규제는 일부 과다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하는 것. 예를 들면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시중에서 하는 말이 헌법 위의 조례라고 그럽니다. 헌법 위의 조례. 저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관련법에 의해서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주거 1종, 주거 2종, 주거 3종에 용적률을 200%, 250, 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줄 수 있다. 200이죠. 근데 이것을 서울시가 각각 50%씩 깎아서 150, 200, 25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헌법 위의 조례라는 말이 있고요. 이것은 상식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 의제 6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 사회복지 현장의 그 수건 요구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회복지 시설 운영이나 그 서비스 제공 기준과 관련된 현실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기관이나 시설들이 적정 인력이나 그 적정 예산 그리고 어떤 서비스 기준 없이 이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떤 표준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일, 그리고 소규모 시설의 어떤 법적 인력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예산 지원 과정에서 이 항목별 예산 지원과 같은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저희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뭔가 모범적으로 이런 인력이나 예산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기준을 만들고 그런 시설들을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후보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러면 그러한 생각을 어떻게 현실에 반영할까 하는 것인데, 현재 서울시에서 복지재단에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기관 모형을 만들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은 지원 체계가 다른데, 그 지원 체계에 다른데 어려운 분야가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지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하자. 그런데 저는 그건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노동이 동일 노동이냐? 그러면 상식적으로 숙련도, 책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기준을 정해도 구체적인 어느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동일 노동이냐 아니냐를 그걸 판정해주는 기관을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영국 같은 나라는 그런 게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분야도, 복지 분야에서도 그런 것을 갖다가 해주는 그런 기관도 필요하고요. 하여간에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차별되어 받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너무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아니면 포괄적인 예산을 지원해서 좀 현실적인 예산의 규모가 줄어드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예산 지원에서 항목별 지원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서울시 1년 예산이 한 21조, 22조 이렇게 되죠. 그 중에서 우선 서울시 교육청에 2조 원 정도 지원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하는 분들도 고생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또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처우도 나쁘고. 근데 어떻게 어려운 일 하는 분이 제대로 지금 같이 대접 못 받는 게 아니고 더 나쁜 대접을 받는다.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말씀하셔서 서울시 사회복지 관련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시의 2014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한 31.8% 정도 됩니다. 그래서 4년 전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 예산 확대의 이면에는 그 무상보육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이 중앙정부의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서울시의 매칭 사업이 확대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서울형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예산까지 서울형 자체 복지 사업을 확대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국회에서 27년간 일을 했는데요.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그 기간 중에 제가 무소속 국회의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국회의원 하니까 소위 말해서 특정 정당에 오래 있지 않아서 정당에 뿌리가 없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뭐 좋은 점으로 보면 어느 정당 구별 없이 저는 친구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당 야당 구별 없이 뭐 지나간 약간 정치 얘기인데요. 김영삼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 제가 무소속 국회의원이고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도가 뭐 90% 이렇게 되셨을 때 그리고 구호가 문민 대통령 문민 시대 그래서 참 좋았는데요. 제가 그때 국회 본회의 제가 그 당시 재선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40대 초반 그래서 제가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다 나와 계시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 훌륭하신 분이고 또 좋은 사업 많이 하는데 문민정부가 주어진 역사적 과제가 하나 있다.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평화적 정권교체 한 번도 못했다.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한 정치 문화 꼭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물론 정권교체란 건 여당이 인심 써서 야당한테 정권 넘겨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죠. 야당이 잘해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아서 정권을 받는 건데 그렇지만 왜 여당이 할 일이 없겠습니까? 여당이 공정한 선거 관리도 하고 평상시에 여야 간의 신뢰관계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볼 때 정권이 야당으로 가도 나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겠다. 물론 저는 지금 여당이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우리 국회에 제가 지금 새누리당의 우리 동료 의원들의 많은 도움도 받고 같이 가깝게 지내지만 야당에도 의원들이 가깝게 지내는 의원들 좀 있고요. 아까 제가 전순호 의원님 말씀 잠시 드렸고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우리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 가령 지금 기초연금의 경우는 서울시 재정부담이 이제 일정 부분 되고요. 25% 무상보육도 일정 부분 되는데 좀 이런 거 우리가 좀 더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시에 그 자치구별로 그 상당히 그 예산이나 서비스의 격차가 심하다는 것도 이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자치구의 그 특성을 좀 반영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제가 다음번에 네 번째로 질문드리고자 계획했던 내용은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이미 그 공무원 보수 수준의 100%에 맞춰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넘어갑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서울 시민, 그 다음에 공무원, 일반 시민보다 공직자는 꼭 법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닌가요? 법을 지키고 헌법도 지키고. 근데 지금 그 질문에 관련해서는 관련 법이 2개나 되는 것 같아요. 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 그 보면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임의 조항이죠. 이걸 강제 조항으로 어떻게 바꾸는 것도 제가 검토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크게 보면 지금 근로기준법의 정신은 다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제 공직자, 지금도 공직자고 서울시장이 된다면 제가 법과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서울시장 되고 싶지 않습니다. 관련 조항 전부 열심히 숙지해서 법 정신을 100%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 그리고 또 지금은 사회복지사 처우 수준을 사회복지 공무원 수준으로 하자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지금 서울시에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 분들이 13,000명인데 이분들이 직렬, 직군에 한 5-6개 되는데 이상하게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그 공무원들 사회 내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5급까지는 올라가시는데 9급에서 시작해서 9, 8, 7, 6, 5 5까지는 가는데 거기서 많이 정체되신다는 거죠. 뭐 이것도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도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우리 김현숙 의원님 와주셨는데 저는 국회를 떠나기 때문에 우리 김 의원님께서 이런 것이 정말 사실이 그런지 좀 조사 좀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도 한번 만들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쉽게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조금 전 발표를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통해서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달 체계, 특히 이 인력에 대한 확대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전담 인력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OECD 회원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선진국에서는 인구 1000명당 복지사가 12명. 근데 우리나라는 뭐 1명도 안 된다. 0.4명 수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석촌동 세모녀 사건은 그래도 우리나라 서울에서 여건이 좋다는 또 강남 송파구죠, 석촌동. 뭐 그곳에서 났는데요. 서울의 자치구를 보면 자치구마다 형편이 다른데 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대 우리 복지공무원의 숫자를 보면 복지사 이것도 편차가 크더군요. 뭐 그런 것도 해서 그런 것도 네, 시정하도록 하고요. 더 우리 복지전담 공무원의 숫자도 좀 늘리도록 많이 좀 늘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자료에는 2배 이상 확대를 제안하고 있는데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 제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중요하지만요. 재량권이 없는 것도 더 문제라고 봐요. 하여간에 석촌동 세모녀 사건은 그 사안이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으면 그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만든 서울형 뭐 보장제도가 시행률이 15%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뭐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 하여튼 시행률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음 질문과 좀 연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질문은 사각지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전담 인력에게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문적인 재량권을 확대해 달라 하는 내용이 제안이 되어 있고요. 또 이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그 후보자님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박원순 후보가 제 다음에 오시죠. 그래서 또 너무 이야기 세게 했다가 나중에 뭐라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서울형 우리 박 후보가 만드신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그 집행률, 예산 집행률이 15%라고 들었어요. 서울시는 이거 말고도 매년 부정 예산이 1조 원이 넘는다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뭐 그 중에 하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왜 그럴까? 우리 박 후보도
좋은 취지로는 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속천동 세모녀 사건은 거기는 아닌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하고 뭐 이러는데 그 의무부양제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해석해야 될지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선 그 공무원분들한테 좀 재량권 주는 게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분들이 또 스스로 또 하고 뭐 본인 너무 지나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떡하냐는 문제. 그러면 그 위원회에다가 재량권을 주되 혼자서 하지 말고 일선에 계신 분들이 좀 팀을 만들어서 5분 정도가 너 책임지고 해라. 그래서 만약에 잘못 줬다, 부정이라든지 뭐 잘 확인할 걸 확인 안 했다든지 하면 5분이 책임지게 하면 그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미리 전해드린 질문 말고 제가 마지막 몇 가지 그냥 간단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반드시 추진하고 싶은 복지정책이 있을까요? 하나만 꼽는다면. 복지의 마지막 보루는 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혼모라고 하는데 싱글맘의 경우에 아이를 다 어머니들이 아이 키우고 싶지 않은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도저히 형편이 안 돼서 그런 비극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를 키울 때보다 버릴 때 더 혜택이 많은 나라다는 평가를 받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복지 시스템은 그 전체적인 흐름을 가정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요. 제가 있는 동작을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작을의 주민이 20만인데요. 독거노인만 4,000명이 됩니다. 근데 가보면 가족이 같이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혼자 계시면 그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시대요. 같이 있으면 없고. 그게 무슨 확인하는 제도 자체가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닌지. 혼자 살면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거기 가보면 좀 힘든 게 그래도 거동이 되는 분은 괜찮아요.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이렇게. 거동이 안 되시는 분들이 참 힘들어요. 방 안에 화장실도 없고 화장실도 계단 위에 저쪽에 있는데 거동이 안 되는 분이 계단 있는 화장실을 어떻게 가겠어요. 더 힘드신 분은 거동이 안 되는데 또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제가 아산 그래도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재단도 좀 노인 어르신들 보청기 좀 무료로 드리냐 그랬더니 보청기 한 대 값이 얼마인 줄 아시죠? 2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뭐 더 비싼 것도 있고. 근데 거기는 싸게 사인회가 산대요. 싸게. 그러면 그건 우리 동네 좀 독거노인 좀 갖다 드리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빨리 동작구 국회의원 그만두는 게 동작구 독거노인들한테 보청기라도 몇 대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독거노인인데 여름이고 겨울이고 아무 데도 못 갑니다. 무릎이 아프고 어디가 아파서. 하루 종일 방 안에 있는데 흑백 텔레비전 작은 게 있어요. 그걸 봐야 되는데 또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참 문제 어렵고. 그래서 제가 뭐가 제일 좋으세요? 그랬더니 사람 찾아오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찾아오지 못하면 전화라도. 그 정도야 우리가 못하겠네. 그래서 독거노인들끼리 제가 또 지역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동이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셔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좀 전화 좀 해주시자.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제 사무실에서 하면 그게 또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선관위 물어봤더니 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도 내가 빨리 국회의원을 그만둬야겠구나. 국회의원 때문에 전부 못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정말 오늘 모처럼 시간 내서 모이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셔서 독거노인들끼리 서로 좀 전화해주는 이런 서비스는 좀 만들어 주셨으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플로어에는 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와 계신데요. 그들에게 뭔가 격려의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을 보면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점점 물질적으로는 발전했는데 점점 더 인정머리 없는 사회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든지 다 일생을 살면서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싶다는 본능과 욕구는 다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좋은 본능과 욕구를 서로 일깨워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 중앙정부 또 서울시 이런 중요기관 또 복지기관에서 다들 관심은 있습니다. 이웃이 불행한데 나만 행복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웃과 함께 행복하고 싶지. 좋은 일이 있으면 가족한테 알리고 이웃에 알려서 그래야지 기쁜 일이지. 혼자만 내가 뭐 잘됐다고 혼자 좋아하면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의 좋은 일 하고 이웃을 돕고 싶은 본능 욕구 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러한 그 자신감을 가지고 복지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데 여기 계시는 여러 복지사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실 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서 정몽준 후보자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내려가실 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지지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11시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